건강에 뭘 좀 아는 사람이라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건강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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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건강에도 부모님 선물도 건강종합몰 정관장몰.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김어준의 뉴스 공장. 지난 25일 사드 배치 철회 미국 평화시민 대표단이 입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 공장은 미국 평화시민 대표단 중에 두 분을 모셨어요. 지난 2012년과 2016년 미국 대선 녹색당 대통령 후보였던 질 스타인치. 안녕하세요. Hi. 안녕하십니까. It's awesome to be here. 여기에 Thank you.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 여성평화단체 코드 핑크의 대표 메데안 벤자민 씨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We've heard so much 안녕하십니까. about the show. 여기 오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미국 시민평화대표단을 파견한 것이 이제 태스크포스라는 이름을 불린다고 하는데, 이게 1년 전에 결성된 연대기구라고 들었어요. 이 기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If you ask most Americans 사드라는 what 이야기를 들으면 들으면 그 어떤 남자 이름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사드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왜 사드가 한국 사람들한테 불필요한가? 그리고 왜 사드가 종국에는 우리 세계의 평화에 불필요한가? 그런 것을 알려내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그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국에 오신 이유는 정확하게 뭔가요? For me, the struggle.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 여기 성주의 싸움이 세계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힘든 많은 싸움의 하나의 심볼이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예전에 그 녹색당의 대선 후보로 정치인으로도 왔지만 하지만 또 제가 심심찮게 여기서 지금 계속 저를 대표하는 말로 얘기하는 것은 화난 엄마. 예, 왜냐하면은 우리의 미래가 사드는 끊임없이 증강되는 군비 경쟁이나 핵무기에 대한 위기 상황은 우리의 전체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질 스타인 씨에게 그 사드와 관련해서 발언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관련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주에서는 성견평가가 없었다. 성주의 사드 배치는 생체 실험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신 내과 전문의로 알고 있는데, 사드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로서 판단하길래 그런 말씀하신 건지? The only way to know is to do the. 그것을 알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는 불가피합니다. 우선 알 방법이 없죠.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모델의 중증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사드가 우리의 생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괌에서는 2년에 걸쳐진 굉장히 자세한 환경 영향 평가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성주 군민들 그리고 성주 군민들의 건강도 그만큼 보호되고 그만큼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e U.S. Army 미국 handbook 군 장비 사용 설명서에 의하면 사드에 노출되면 일정 정도의 거리에서 노출되면 이 내장 기관이 화상을 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자오븐, 전자 마이크로 오븐. 예. 마이크로 오븐에서 뭘 음식 고기 넣으면 화상 입는 것 다 익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고가 그렇기 있다, 때문에 거기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면 정말 자세하고 꼼꼼한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한국민들은 환경 영향 평가를 우선 받아야 할 존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디아 벤자민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빈곤 문제나 보건 기후변화, 교육에 사용할 예산을 군사 예산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I don't know if Koreans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 사회를 볼 때는 굉장히 부자 나라라고 생각이 되게 쉬운데요. 사실은 그 밑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의료보험의 위기가 있고요. 또 학교를 다녔을 때 엄청난 빚을 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예, 대학생들이 그리고 공공재가 굉장히 부족해서 다리와 길 상태가 굉장히 나빠도 못 고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트럼프가 들어와서 공공재에 있던 돈을 더 빼서 더 많은 군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군사비가 증액이 됐어요. 10%.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공공성에 대해서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미친 정책이에요. and you know we have more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군비 예산은 엄청나고 막대합니다. 뭐 러시아, 차이나 8개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요. 문제는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기지도 못하는 전장에다가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트남전 이후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예, 맞습니다. 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나서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I think it would be 그것은 사실 상당히 멋진 일인데요. 그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권 국가로서 거대한 제국인 미국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기도 하겠고 트럼프를 생각해 보면 아마 좀 비즈니스맨이니까 경제 보복을 할 텐데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그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것 또한 존중해야 되고 존중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질스탄 씨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I agree with 미디아 씨의 대답에 굉장히 동의하고 문재인 정부가 주권을 내세우면서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을 굉장히 동등한 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예. 네. 다른 옵션이 없어서. 그리고 오히려 그 주권을 내세우는 나라로 인정함으로써 거기에 협조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도 있네요.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또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트럼프 정부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taking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내기를 걸고 있어요. 미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아 씨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기를 마치기 힘들 예, 것이다. 질스탄 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세요? I think his term is already over. 벌써 트럼프는 레임덕을 겪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개정안이 벌써 3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창피한 의결표의 차이로.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국민이 보여줬던 경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탄핵하고 그다음에 촛불의 힘으로 탄핵을 했듯이 우리도 그를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민주당도 싫어합니다. 그의 당인 공화당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이제 서로 등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친구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촛불 집회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겨울 내내 한국에서의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보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We have seen in the 지난 last 몇 년간 우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민중이 일어나서 항쟁을 하는 것을 봤죠. 그런데 뭐 아랍 스프링이나 스페인이나 그리스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부패하고 시민의 대표성이 없는 정부를 스스로 끌어내리고 보다 민주적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정부로 바꿔내는 이러한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보고 정말 전 세계 시민들은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시민들이 비폭력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은 사실은 큰 감명이었습니다. Medea said it beautifully. I would only add 미디아 씨가 벌써 너무 멋있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촛불 항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천 촛불 집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빛나고 예전의 촛불 집회가 부패한 정권에 대한 반대로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의 촛불 집회는 군사주의와 그리고 주권을 찾아가는 시민의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시민들은 미래가 시민의 손에 달려 있고 평화와 정의와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민들은 촛불 집회는 이런 영혼들을 끌어내는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뭔가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만화에서 일어나거나 TV쇼에서 일어날 일인데 진짜로 막 일어나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근데 미국인들이 실제 자신의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건지.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has been 미국식 민주주의는 붕괴 직전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이당 독재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이제 믿지를 점점 이렇게 불신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은 게 아니라 힐러리를 반대해서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3의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으나 저 같은 제3의 후보들이 미디어나 여러 가지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금 미국은 앞으로 나아질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다이내믹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유명한 소설가이자 시인 앨리스 워커 씨가 한 말인데 민중이 가장 쉽게 자신의 힘을 정치력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이 힘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그 미국 일반 대중이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Oh yes, it's very popular. 당연합니다. 굉장히 탄핵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고 트럼프가 트위트를 하나씩 더 날릴 때마다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많이 결합하고 가까이 갑니다. 이제 한국에서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사드 반대 연대가
앞으로 이 싸움은 적어도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예정인 대략 뭐 1년여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동안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There's a very powerful movement here. 김천과 성주 그리고 성주 원불교 지부에서 보여줬던 주민들의 용기는 사실 굉장히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이 전염성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서 우선 몇 가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세계 동시다발적인 곳에서 시위를 한다. 예. 두 번째는 뭐 성주하고 미국하고 동시에 한다든지. 그렇죠. 예.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함께. 그다음 두 번째는 군수복합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사드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곳에서 투자를 셰어홀더들이 주주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투자 철회 운동을 벌인다. 그렇지만 주주들이라고 해서 뭐 돈이 많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돈이 어딘가로 항상 주주의 몫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드 배치 철회 미국 평화시민 대표회 질 스타인 씨 그리고 메데아 벤자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t's great to be on with such a famous person.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Okay, good. 네. 미국에도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뉴스공장은 사드 배치 관련해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전 세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에게는 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은 제외하고 호우주의보 왔네요. 예, 알려드립니다.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 보세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직접 스튜디오 나오셨는데 저는 아니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직접 나오셨나 했더니 바로 앞에 JTBC 갔다가 가까워서 코앞이거든요. 건물이. 예. 뛰어오면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뛰어오셨습니까? 늦었습니다. 네,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오셨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그 미사일 지침 개정 얘기하기 전에 일단 북한의 노림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군에 계셨던 분으로서. 김일성,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김일성 때, 김정일 때와 김정은 때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딜을 하는 어떤 협상의 조건, 그다음에 지렛대로 사용했는데, 카드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김정은 시기 때는 명백히 보면 생존 그 자체, 그러니까 그 보유 그 자체를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딜을 해서 양보를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안보적 위협, 우려 이런 상황보다는 영구적으로 보유국이 되겠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 억지력, 그 핵탄두는 보유하고 가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 그러면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인도 방식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생존, 정권의 영과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위 서방 국가가 핵을 먼저 보유한 다음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는 과정을 보면 비슷했어요, 사실. 그렇죠. 못하게 하는데도 예. 억지로 개발해 갔죠. 북한도 그 코스로 지난 한 15년, 20년간 걸어왔고 이제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들은 예. 선언했고 헌법에까지 지금 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우리나라는 핵 보유국이라고 사실 인정하는 기사나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 뭐 서방에서 보면 핵 보유국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예.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 자,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다. 핵 보유국이 됐다. 그리고 협상이라기보다는 한판 대결이죠. 어쩌면 이게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단순히 협상이라는 딜을 하기 위한 어떤 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렛대 이상으로 예,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얘기하면 항상 중국 얘기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아주 묘한 시점에 이걸 발사했습니다. 굳이 꼭 이때 했어야 하는가 하면 굳이 꼭 이때 했어야 하는 북한의 이유가 있겠거니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근데 열병식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치렀어요. 예. 뭐 36년 만에 어떻게 했다느니 천안문 아닌 곳에서 했다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대대적인 열병식을 했는데 그 직전에 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새벽에 왜 이랬을까? 이유 없이 하진 않으니까 북한은 보통 이런 일을. 뭐 저는 이번에 발사 자체가 중국의 열병식 하고 이제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뭐 그 전날이 7월 27일 날이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뭐 승전 기념일, 우리가 정전협정 체결일이죠. 그러면 그 딱 중간에 쏜 건데 어떠한 더 특정한 사건이나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 이거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7월 4일 날 보여준 것에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ICBM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발표는 북한에서도 ICBM 맞는 사거리대를 분명히 보여줘라. 라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갔죠. 예, 더 높이 올라갔고 이게 뭐 지난번하고 다르게 뭐 제가 생각을 해도 한 10,000 정도 날아가니까 완전히 이번에는 뭐 누가 ICBM이 맞냐에 어떤 그런 논란이 안 일으키는 사거리를 보여준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북한이 명분도 없이 또 국제사회의 어떤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은 자기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꼭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크게 딴지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사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결 양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 찬스에 쏘면은 중국이 압박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판단. 예. 그리고 뭐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이번에 그 하원에서 그 북한 제재 법안을 나올 때도 이게 북한 제재 법안이라고 보기보다는 러시아, 이란, 북한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큰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서 푸틴이 막 화를 내고 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국제적 여건이 자기네들 그닥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8월 달에 한미 연합 훈련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명분적 측면에서도 지금 시기에 한번 해주는 것이 이것이 아주 뭐 좋은 것이죠. 예.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 이미 핵을 보유했고 이건 ICBM급이 맞아. 그리고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 쪽 사이드에 조용히 서줄 것 같은데 뭐 이런 판단에 섰다. 예. 편은 안 해도 또 딴지만 걸면 되거든요. 그게 편이죠 뭐. 하여튼 그런 판단에 섰을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북핵 얘기만 나오면 사드 얘기로 하는데 사드 얘기를 항상 논의가 넘어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북핵을 사드로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ICBM도 사드로 막을 수 없는 거죠. 이번에 그 ICBM을 쏘자마자 우리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사드의 내기를 이제 임시에 찬다는 말이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사드 얘기 나오고요. 예. 군사 기술 쪽으로 봤을 때 이 화성 14하고 사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에서조차도 이 ICBM은 사드로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매뉴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드
이 화성 14호를 가지고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 사드에 대한 뭐 훈련을 한다 이런 것 자체는 순수하게 보면 군사적으로는 이제 모순이죠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군사 기술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뭐 정치적으로는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한미동맹 차원이 네.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우리의 자율적 억제력을 확장하려는 어떤 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미사일 같은 경우에 우리와 우리와 북한의 미사일 전력차는 이미 뭐 80년대 90년대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까마득히 그러니까 우리는 왜 ICBM 못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술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술보다는 이제 어떠한 그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참 기분이 나빠요. 지침. 예. 미국의 지침 때문에 개발을 그렇죠.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침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거부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북한은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를 지침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통상 지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협정 이야기했는데 전혀 협정도 아니고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율적으로 선언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율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자율규제 형식이라고 자율지침. 자율지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전혀 압력이라고 표현하기 어떤 미국과 협의가 없었는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압력이죠 그게. 미국과 엄청난 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딱 문구가 만들어지고 되는 것인데 그냥 그러나 발표하는 형식은 전혀 미국은 빠지고 자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미사일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적 측면에서의 어떤 자유규제 형식을 갖고 있고 또 법적으로 규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법적인 지침도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북한은 90년대 이미 90년대 초반에 막 1,800, 2,000km 가까이 날리는데. 그렇죠. 예. 우리는 180km 날리고 지금 10,000km 날린다는 상황에서 우리는 800km가 한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진작에 개발했겠죠. 냅뒀으면은 진작에. 그런데 이 소위 지침, 자율지침 때문에 개발을 못한 것이고 이 기회에 거기 앞에 싣는 탄두의 무게도 제한하지 않습니까? 너무 파괴력이 큰 건 못하게 하고 멀리도 못 날아가게 하고 이게 미국의 지침 아닙니까? 지침. 명분상으로는 우리끼리 지침인데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런 미사일 능력을 계속 전력을 보강해야 되는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때까지 정치적으로 물속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물속이요? 제가 해군입니다. 그렇죠. 해군 출신이죠. 좀 군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주적인 어떤 억제력 차원에서 좀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쭉 보면 70년대 말에 79년도에 백곰 사업을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몰래 했습니다. 해서 몰래 한 거죠. 사실 박 대통령이 있을 때 몰래 해서 이걸 성공해서 미국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것을 사실은 못하게 한 것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침이 된 겁니다. 이때는 지침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서한으로 좀 이렇게 보내서 하지했고 그것이 이제 90년대에 이루어서 이런 사안이 이제 합의 사안이죠. 지침 사안이 가서 이것이 180km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말에 북한이 이제 대포동을 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렸죠. 300km. 사실은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만들고 있어서 이제 그것이 2001년도에 이제 소위 말해서 1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개정을 할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500km까지 해달라라고 이제 저희가 요구를 했었죠. 500km 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내부적으로 500km 미사일을 벌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딜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1차 개정에서는 300km. 300km까지. 300km면요. 서울 휴전선에서 쏴도 한경도까지 날아가지도 않아요. 한경북도는. 북한 전역이 커버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이라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놓고 한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미사일 기지가 평양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북한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오다가 2012년에 이제 2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가 1000km 네, 요구를 했는데 800km를 됐고 왜냐하면 제주도로부터 북한 끝까지 쏠 수 있어야 한다. 아니요, 제주도 근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네. 남쪽 끝단부터 이제 해서 보면 신우주부터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800km만 끊었느냐라고 이제 보면 아마 이제 중국의 겁니다. 아마 우리 쪽에서 이 베이징까지 거리가 한 950km 정도 되기 때문에 1000km가 그 어떤 주변국의 어떤 오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게 미국의 항상 명분이었죠. 예, 명분이었죠, 사실은요. 예. 중국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 예. 중국은 10,000km 날아가는데요. 우리 이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못하게 하더니 자기들은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걸 한국에다 배치해가지고. 이 한미 미사일 지침 자체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율적인 규제 형식 그러니까 뭐 법적인 것이 없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확산, 그러니까 이런 무기 체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이 대신 자기들 무기를 사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니네가 개발하지 말고 기술력은 있지만 개발하지 말고 왜냐하면 중국 자극하니까 우리 거 사 그냥. 예. 우리가 봐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겨진 모습은 그거죠. 사실은요. 자신들의 무기에 관련된 가장 컸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비확산에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비확산에 대한 것을 너희는 지켜주면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우리 명분을 팔아주고 해서 팔아주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사실은요. 기본 구도가 여기인데요. 자, 이 주제는 저희가 이제 잠깐 맛배기를 했고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네, 오늘 인사 정도 나오신 거고 더군다나 JTBC를 가시는 바람에 시간이 왕창 줄었고요. 알려주면 좀 길게 나눴을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또 모실까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북핵 얘기만 나오면 사드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사드는 북핵을 막을 수도 없는데 ICBM 막을 수도 없는데 사드 얘기만 하잖아요.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 진짜 얘기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예. 어쨌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개정 협정이 아니고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중국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사드 갖다 놓고 이거 걱정할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드 갖다 놓고 이거 걱정할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국이 70년대 내서 해온 명분이었어요.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중국을 자극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찌르고 있으면서. 그래서 사드 논의에서 북핵 문제에서 사드 논의 계속 말씀하셨지만 논의를 우리가 좀 그러니까 오히려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조금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좀 뭐랄까요. 북핵과 사드를 이거로 놓고 보지 마라. 그렇죠. 별개의 논의가 얼마든지 있다. 그 얘기를 좀 시작해 봤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 앞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먼저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원어민 목소리를 키워주세요. 오늘 미국의 평화단 영어로 듣고 싶으신 분은 TBS 영어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네, 거기 원어로 그냥 나가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과연 우리 방송을 얼마나 들을까. 근데 이 조사는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조사원들을 모셔가지고 직접 거리로 나가서 택시 기사분들에게 무슨 프로를 많이 듣나 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네. 택시 기사분들은 어디 가면 조사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네. 기사식당인가요? 조만간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주변에 나는 듣는데 옆에 기사분들은 안 듣는다 그러면은 혼군용을 내주시고 조만간 달려가겠습니다. 자, 김호준 씨 원래 비호감이었는데 팬이 됐어요. 예, 말을 깔끔하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인내심이 필요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팬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독됩니다. 이제 못 떠나요.
그 외에 그린랜드 이그립 캠프 빙하 시추하고 있는 분 누가 멀리 있었나. 이번 주에는 저희가 발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상훈 소장님, 임문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뭡니까? 오늘은 그 시간이 많진 않지만 항상 많지 않았어요. 예, 많을 때는 다른 얘기로 세고 예. 시간이 별로 부족한데 어쨌든 하고자 했던 얘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나씩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앞에서 계속 다뤄주셨습니다마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단순히 이번 금요일 날 발사된 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그리고 핵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번 지난 금요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실 예고가 됐었죠. 정확한 시점은 아니었지만 알고도 있었다고. 예, 다 알고 있었고 이제 대통령도 청와대도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청와대에서 회의도 하고 외국에서도 외신들도 북한이 이쯤 됐을 때 미사일을 쏠 것이다 예측을 다 했었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 북한의 미사일 그다음에 핵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상 우리 보도가 됐었죠. 그 지난 금요일 밤에 쐈던 미사일은 거리상으로는 미국 동부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 기술이 거의 이제 왔다. 다만 거기다 뭐를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진짜 동부까지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물론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된다. 네. 그다음에 봐야 된다는 말도 웃겨요. 그냥 핵 보유국이죠, 뭐. 보유국이죠. 예. 그리고 미사일 수준도 ICBM을 개발을 성공했다라고 봐야 된다. 예, 사실상 그거는 아직은 거기는 약간 분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계속 우리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아니다 북한은 없어 이렇게 전략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 바라지 않는 것 다 문제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는 별개잖아요. 그랬을 때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럼 북한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게 된 그 책임을 어디다 물어야 되느냐. 이런 사실 우리 얘기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까지 핵 개발 그다음에 미사일을 개발하게 놔둔 과연 책임이 어디 있냐. 최근에 이번 주입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죠. 타임즈에 실린 글이 있습니다. 전 타임즈 편집장이 쓴 글인데 옛날 주한 미국 대사였죠. 그리그 대사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쓴 글이었는데 역설적이지만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 무슨 소리냐. 사실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한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친한 사람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화는 전시에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화를 하는 목적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실 친한 사람은 텔레파시로 다 통하지 굳이 대화할 필요 있습니까? 나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될 때 하는 것이 대화이기 때문에 나하고 뭔가가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 그다음에 이 그리그 전 대사가 CIA 31년 동안이나 CIA 출신이죠. 이 대화가 가장 정확한 그 정보 소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재냐 압박이냐 이런 건 선택의 문제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화해를 할 것이냐 그건 선택의 문제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재와 압박과 사이에서 취사 선택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 주 타임즈에도 실렸지만 이것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와가지고 외신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 전쟁할 때 끊임없이 물밑에서 대화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완전 차단이 돼 있어요 북한하고. 그러니까 북한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에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졌거든요. 완전한 차단. 그래서 설마 뭐 한 라인 하나 정도는 있겠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북한과에 대한은 지금은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로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네.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대화의 경우는 말이 되나, 진짜. 우리 한 9년 동안에 이제 우리 정부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그다음에 그 북한의 핵 개발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은 우리 정부 책임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주 큰데 그 얘기는 너무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2003년 이후로 그러니까 2002년도에 악의 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부시 대통령이. 그러면서 2003년 이후로 완전히 북한과의 모든 어떤 그런 대화가 단절이 되고 있게 되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책임은 어쨌든 간에 미국 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과거에 64년도였었죠. 64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처음 핵실험을 할 때도 대만이 난리가 났었죠. 이거는 군사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미국이 그때도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군사 조치를 하겠습니까? 전쟁인데요, 그러면. 예, 지난 24일자인데 그 프랑스의 레제코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것이 이제 그것이었는데 50년 전에 그랬듯이 지금도 미국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결국은 군사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 전에 그 압박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이 결국은 이렇게 실패로 온 것이고 뭐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당시 미국의 중국 제재 대단했었어요. 대단했는데 다 안 통했죠, 결국은.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북한이 지금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오히려 압박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그런 식의 압박은 소용도 없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발표도 있었죠. 그러면서도 핵 개발하고 제재가 결국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대화를 단절하고 제재하는 것으로 핵을 포기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없어요. 근데 그런 전략으로 일관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건데 물론 대화만으로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로 사용해야 되겠죠. 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어나가야 될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죠. 중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고 탈원전 이야기. 그래서 이제 3개월 안에 어떤 대국민 토론회가 이제 열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한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판단에 중심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보수 언론에서도 나름대로의 분석과 비판과 이제 감시가 나오고 또 진보 언론에서도 그리고 뭐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중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원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러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와중에서 원전 강국이었는데 이걸 우리가 다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런 마당에 다른 수출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을 지금 많이 확산을 하고 있죠. 그것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동시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예, 재생에너지 태양광 얘기했잖아요. 태양광에 투자하는 것이 세계 1위예요. 네. 미국이 원래 1위였는데 트럼프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태양광 패널을 어디다 설치할 수 있는가 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중국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 처음 생긴 건 아니지만 호수에다가 물 위에다가 이 패널을 쫙 띄우는 겁니다. 물 위에? 네, 물 위에. 호호.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이 이게 화이난시에서 있는 큰 호수에다가 이제 만든 예가 하나가 이제 미국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 호수에다 가면은 우리 지난주에 공장장님 우리 고기 먹으면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사막에 만들면 좋은데 모래가 덮으면 어떡하느냐. 네. 모래 쓸어내고 해야 되지 않겠냐. 물 위에는 그럴 일이 없죠. 그리고 물로 바로바로 닦아낼 수가 있고 먼지가 쌓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성공했나요, 근데? 네, 그럼요. 거기서 주변 도시의 웬만한 소도시의 전기, 그러니까 민간인들 에어컨 켜고 뭐 이런 정도까지 다 확보될 정도의 전기가 확보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에너지가 얼만큼 발전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임상훈 소장님의 아젠다에 그래서 계속 네. 완전 이야기는 해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인문연구소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